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산불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껐다고 생각한 경북 산불은 이곳저곳에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리산까지 번진 경남 산청 산불은 좀처럼 진화율이 오르지 않다가 오후 늦게 비가 오면서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죠. 자, 윤주열 기자, 아직도 산청 주부를 진화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네, 아직도 주불 진화 성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99%까지 올랐다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산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산 아랫마을에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불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갖고 집집마다 물을 계속 뿌리고 있고. 네, 그래도 조금 전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오후 4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선 눈과 비가 섞여서 내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산불 진화 본부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불 진화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 오늘이 산청 산불 90회째인데 꺼질 듯 안 꺼지는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형과 낙엽 때문입니다. 오늘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이 산불 현장에 올라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1m 넘게 낙엽이 쌓여 있는데 바닥 쪽에 불이 남아 있으면 찾기도 끄기도 어렵습니다. 극경사지이기 때문에 낙엽이 물을 침투하더라도 그냥 흘러내립니다. 내부로까지 충분히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리산은 너무 높고 숲이 빽빽해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도 이곳을 오릅니다. 내일이 되면 바람 방향이 다시 지리산 국립공원 쪽으로 바뀝니다. 군인과 진화대원 등이 밤사이 사투를 벌여서 내일 오전엔 반드시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화재 현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큰 불을 잡았다는 경북 곳곳에선 반나절도 안 돼서 아찔한 재발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인접한 마을엔 아직도 숨은 불씨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또다시 화마가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김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멀리 하늘엔 붉은색 헬기가 다시 떴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들었던 엔진음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울렸습니다. 불꽃과 연기가 새벽녘부터 또 피어올랐습니다. 149시간 걸려 큰 불을 잡은 지 불과 반나절 만입니다. 일로 넘어올 수도 있을까 봐 계속 눈이 자꾸 절로 가요. 또 일로 올까 봐 긴장되고 불안하고. 경북 안동과 의성 곳곳에서 다시 산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큰 불은 껐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바람은 거셉니다. 남은 주민들은 살아갈 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이고 혹시나 그래도 뭐 그 불이 타더라고. 생신이 꿈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이쪽 봤어. 그 보니까는 불이 많이 타더라고. 네, 재발 현장 인근 한 민가입니다. 입구에 있는 보호수를 보시면 여전히 처참하게 꺾여져 있고 이 밑동에는 불씨와 연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생활하던 공간은 구부러지고 무너졌습니다. 온통 검은 재와 다 타버린 뼈대만 남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농기구도 파종할 씨앗도 남은 게 없습니다. 언제 또 불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앞으로 일주일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산불 희생자는 오늘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26명째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이렇게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도 문제지만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앞으로의 일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불에 탄 집들을 비롯해서 시설 피해만 해도 수천 곳에 이르는 가운데 피해 조사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 집집이 지붕이 내려앉고 검게 그을린 곳 천지입니다. 무너진 주택 잔해 속에서 아직 불씨가 꿈틀거립니다. 여기 아직도 뭐가 불 꺼졌네. 100여 가구 가운데 살아남은 곳은 20집뿐. 대부분 자식 집으로 떠나고 남은 주민은 맨몸으로 마을 회관에 머뭅니다. 농기가 다 타보고 없고 호비 자르는 사람 없다. 그래서 다들 필요한 거 네이, 팬티. 이런 마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번 산불은 워낙 빠른 속도로 번져서 이렇게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물 피해가 유독 많았는데요. 경북 지역 5개 시군에서 이렇게 불에 탄 주택 수만 3,000채 가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 피해도 컸습니다. 경북에서만 45,157헥타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불은 껐고 이제 복구의 시간입니다. 일단 집이 가장 급합니다. 이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사는 걸 보나 집 짓는 걸 보나 싶었다고. 조립식 주택 같은 임시 주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해 본 곳이 너무 많아 조사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에 탄 산림은 되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당장 올 여름부터 장마철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큰 불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의 한 개 사육장에서는 주인이 철창 문을 잠근 채 홀로 대피하면서 갇혀있던 개 700마리가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7마리는 불똥에 상처를 입은 채 개울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을리다 못해 종이처럼 구겨진 농장 컨테이너. 탄내와 썩는 듯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철창 안을 들여다보니 시커멓게 탄 개들이 겹겹이 누워 있습니다. 산불이 안동을 휩쓸고 간 지난 25일. 이곳 개사육장 주인은 개들을 가둬둔 채 혼자서 몸을 피했습니다. 철창 안에 있던 700여 마리가 그대로 불에 탔습니다. 사체 더미 옆 가까스로 살아남은 개 얼굴엔 불똥 튄 자국이 선명합니다. 녹아버린 뜬장을 겨우 삐져나온 개는 개울 위에서 몸을 한껏 웅크렸습니다. 이제서야 나타난 사육장 주인은 살아남은 7마리라도 팔려고 다시 왔다 했습니다. 불이 다시 번질지 모르는 상황. 사람도 개도 이대로 두기엔 위험했습니다.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주인 동의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개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철창 밖으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개들 숨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 있는 폐나 이제 뭐 기관지 이런 것들이 화상을 입다 보니까 사실 이들은 거의 기적이죠. 네네네. 자원봉사자가 나서 개를 구하는 동안 구조 책임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은 산불 진화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구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다 지금 산불 진화하고 그렇게 빠져 있어갖고 1번이 솔직히 인명이거든요. 그리고 2번은 문화재거든요. 이번 경북 산불로 죽은 소와 돼지만 2만 마리가 넘습니다. 반려동물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힌 이번 산불. 스스로 탈출하거나 도움 청할 길 없는 동물들에게도 가혹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가장 피해가 컸던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실까요? 예, 화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도 목격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바람, 또 네.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화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확산도 그만큼 빨랐고요. 네. 또 바람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주풍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험한 산세가 좀 험한 지역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산에서 골바람이라든지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바람 방향 때문에 네. 진압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강한 화재가 형성되면서 소위 비화라고 하는 불꽃들이 굉장히 먼 곳까지 떨어져서 날아가서 다시 재착화되거나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네. 굉장히 화재가 빠르고 또 강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도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매우 빠르게 그렇게 퍼지면서 특히 이제 고령자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 소실 면적도 사실은 역대 최대지만 사실 인명피해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는 점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또 이제 긴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라든지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산불이 아니더라도 대형 재난에서 대규모 피난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이런 신체 능력들이 이런 성인이나 일반인 분들보다는 떨어지는 재약자,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 피난에 대한 조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재난 문자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 인터넷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산불 상황 또 일단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 획득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분들이 지금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디에 거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파악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재난 상황 시에 이런 대피를 조력하거나 또 이런 대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미리 파악해놓고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또 대형 헬기가 부족하다는 점이나 또 60대 위주의 그런 진화 전문 인력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특별히 개선된 게 없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일반인분이나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고 또 충분히 확충되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산림청에서 대형 헬기 그리고 이제 중형 헬기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산불이 더 화세가 점점 강해지면 사실은 한 번에 많은 물을 한 번에 뿌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작은 헬기로 여러 번 나르는 것보다는 네. 또 그리고 뭐든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런 진압 활동을 하려면 대형 헬기의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헬기다 보니까 워낙에 가격도 비싸고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중소형 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체할 시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폐기하고 또 더 대형 헬기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늘려나가야 될 필요는 있고 다만 있는 헬기들을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위주의 산림 구성이라든가 임산도로 그러니까 그런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산길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항상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침엽수림 이런 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경북 지역, 특히 이제 안동이라든지 의성 지역 같은 경우에 침엽수림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침엽수림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50% 이상 되는데요. 이런 침엽수들이 산불에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인공 복원이라든지 복원 과정에서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화열수림이라든지 혼합림을 구성해 나가는 부분들의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도의 확보 이 부분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뭐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이를테면 자유롭게 활용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진압을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지상 진압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최소한의 어떤 임도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도심 곳곳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오늘 뭐 잠깐 눈도 내렸고 날씨가 추운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낮부터 이곳 광화문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왕복 8차선 도로를 모두 메울 정도로 많은 인원입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고 기일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06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이 있었지만 헌재는 역대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과 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관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면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헌법 수호 정신이라는 걸 전혀 지킬 의지가 없다고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네, 그리고 오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있었죠. 네, 광화문역 인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겁니다. 낮에는 서울역과 여의도 등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네, 오늘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과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거리에 나가서 여론전을 폈습니다. 야당은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빠른 선고와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둘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시효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선고기일을 하루빨리 지정하고 국민께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또 광화문에 모여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기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엄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거리로 나가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야. 대한민국 미래 탄핵,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돌아가며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고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은 서울과 울산에서 진행 중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아온 지 엿새째가 됐지만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시 탄핵당하기 싫으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재탄핵 추진은 국헌 문란 행위이자 내란 기도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선 윤 대통령 파면뿐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한덕수는 마은혁을 임명하라!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할 경우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을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겠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의회 쿠데타이자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한 대행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감 생활에 이례적인 특혜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 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신체 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24시간 CCTV 개호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CCTV 개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개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습니다.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습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변호인들의 옥중에서 나온 국민 분열 메시지들을 퍼날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며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고 헌재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억 원가량의 미국 국채를 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 셈인데 최 부총리는 2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원화를 팔아 미국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투자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미국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매입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금리 격차도 높아져야 되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이 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부적절했다면 제가 뭐 그렇게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시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팔았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 부총리가 계엄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선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고 비판하며 매수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 구입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어긋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 근처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죠. 멀쩡한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는가 하면 하루 만에 사상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넘게 숨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 사망자 수가 많게는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차체를 흔들던 아스팔트 도로는 갈라져 버리고 건물이 땅으로 빨려 들어가듯 무너지면서 흙먼지 구름이 생깁니다. 도심 곳곳이 붕괴된 가운데 실종자를 찾는 사람들은 벽돌 더미를 맨손으로 헤집습니다. 어제 오후 미얀마 중부 내륙을 강타한 강진이 남긴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사망자 수가 144명으로 확인됐는데 하루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얀마 지진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70%,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확률은 36%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약 73억 원 규모의 초기 긴급 지원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도 약 3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원조를 대대적으로 삭감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terrible what's happened. It's a real bad one and we will be helping. We've already spoken with the country. 미얀마 군정이 지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아직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민들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서로 피난처를 제공하며 비상구호품을 구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진원지로부터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의 피해도 컸습니다. 공사 중이던 도로 옆 33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매몰된 건설 노동자 47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 잔해 앞에서 굴착기가 연신 흙더미를 파냅니다.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습니다. 어제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태국 방콕에서 공사 중이던 33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고층에서 공사 중이던 노동자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고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 더 네이션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아직 47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이 중 최소 15명의 생존 신호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신호가 감지됐지만 무너진 구조물의 크기가 크고 또 잔해 더미가 깊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7명, 구조된 생존자는 9명입니다. 당국은 수영장 물이 넘치고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다른 고층 건물들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는 방콕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엔 지진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계신 교민 양회경 씨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지금은 좀 안전한 데 계신가요? 네. 예, 지금은 저희 여기 미얀마 대사관하고 코이카에서 그 한인들 안전 대피 장소로 와 있습니다. 네, 집에 계시지 말고 일단 안전한 대피 장소에 가 있으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직접 느끼시기에 네피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피도 여기 현재는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층 건물인데 여기는 현재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이 지진으로 피해로 인해서 지금 전혀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물이라든가 이런 식료품 그때그때 사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식량이나 그런 물 같은 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뭐 전기나 도로 네. 같은 인프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진 피해가 심해서 특히 내피도는 도로가 넓은데 지금 현재 지진 피해로 인해서 이동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끊겨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바리케이트처럼 올라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이동도 쉽지 않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도 아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만이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집이나 뭐 그런 직접 겪으신 피해 상황은 혹시 없습니까? 여기 한 예를 들어서 벽걸이, TV용 벽걸이가 지진 때 그게 떨어질 정도로 네. 아주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이킹 타는 기분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을 밖으로 타는 나오니 기분이었다고 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밖으로 나와보니 옆 동네 아저씨,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은 그러고 지금 현재까지도 여진으로 뭐 폭탄 떨어지는 소리 같은 여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지에서 지금 느끼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 그러니까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지금 현재 암흑 상태입니다. 전기가 없고 네.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로 이동 왕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 제일 시급한 거는 전기와 인터넷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하늘을 가르는 시원한 홈런에 만원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를 찌르는 역전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그라운드는 들썩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회 초 2사 1루 상황, 기아 최영우가 한화 선발 와이스의 커브를 받아쳐 투런포로 연결합니다. 이어 다음 타자 위즈덤까지 연속 홈런을 터뜨리면서 기아는 석점의 리드를 안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3회 초 1사 만루 찬스엔 한 점을 더해 4대 0까지 달아났는데 곧바로 기아 선발 양현종의 송구 실책으로 무사 2, 3루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한화 황영묵이 적시 2루타로 1점을 만회하고 김태현의 2루 땅볼에 3루 주자 심우준이 홈을 밟아 한 점 더 추격했습니다. 이어 노시환이 볼넷을 골라내고 최은성이 적시 2루타를 치면서 한화는 1점 차로 기아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8회 말입니다. 최은성과 문현빈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 상황에서 조상우의 폭투가 나왔고 곧바로 대타 안치홍이 2타점 역전 적시타를 때리면서 한화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9회 한화 김서현이 승리를 지켜냈고 기아는 연이틀 역전패를 당하면서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던 경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역전시켜서 이기면서 좀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1회 2사 1, 2루 상황에 SSG 고명준의 안타로 한 점을 먼저 내준 키움은 4회 말 SSG 선발 김광현을 상대로 카디네스가 솔로포를 쏘아올리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개막전부터 7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한 카디네스의 방망이는 5회에도 빛났습니다. 2사 1, 3루 찬스에 적시타를 터뜨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8회엔 최주환의 솔로포로 키움이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난 시즌 10위에 그쳤던 키움은 4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초반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왔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겨울 외투를 다시 꺼내 입어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겨울 같은 두꺼운 눈발이 내립니다. 5분도 안 돼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날씨가 오늘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봄꽃이 피기도 했는데 서울도 오전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봄 운동회를 하러 나온 대학생들은 3월 말 찾아온 꽃샘 추위에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따뜻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부채랑 음료수랑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부채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고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오후부터 눈비는 그쳤지만 흐림과 맑음이 뒤바뀌는 날씨가 반복됐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정도의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낮에는 우박도 내리고 비도 오고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이번 꽃샘 추위는 한반도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위치하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 차가운 공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내려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화요일엔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눈비가 잠시 내렸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습도 35% 이하로 메말라 있어 산불 주의도 필요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